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유명 교통 전문 기자가 한국의 추석교통 대란을 취재하러 왔다가 단 7일 만에 커리어가 무너졌습니다. 출국 전 그는 확신했죠. 명절 교통은 어디나 똑같다. 한국도 예외 없을 거야.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지 불과 5분 만에 그는 그 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초정밀하게 흐르는 교통망, 신호 한 번 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그리고 그 모든 걸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가 믿어왔던 상식이 하루하루 깨져나갔습니다. 편집국은 결국 기사 폐기를 명령했고 그는 이건 내가 알던 교통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 1위 교통기자가 무너진 그 현장, 한국의 도로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7일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천하오입니다. 베이징의 한 신문사에서 교통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어느덧 이 일을 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명절마다 반복되는 교통 문제를 다뤘고 그런 기사는 이미 수없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묘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사무실 천장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울리고 있을 때 편집장 장페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그는 말없이 그걸 제 책상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천하오, 올해 추석 특집 기사는 자네가 맡게.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절 교통 문제가 중국에만 있는 건지 확인해봐. 직접 가서 보고 오게.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동아시아 명절 교통 비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을 펼치자 한국, 일본, 중국의 명절 교통 상황을 비교한 통계와 도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도 추석 때 똑같이 막히겠죠. 뭐가 다르겠어요? 옆자리 동료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야 답은 뻔하지. 명절이면 어디든 도로는 엉망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어떤 기사가 나올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목까지 생각났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건 오만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번 출장이 제 교통에 대한 생각, 질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취재 계획을 정리했어요. 3가지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교통체증, 화난 시민들, 그리고 시스템 문제. 이 3가지만 담으면 기사는 저절로 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간단해 보였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지상에는 수많은 비행기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놀랍게도 각각의 항공기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 하나씩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간격은 일정했고 움직임은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항이야 당연히 질서정연해야지.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 그때는 그게 별 의미 없는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렌터카 센터로 향했습니다. 밝게 웃는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천하오 고객님 맞으시죠? 차량은 준비됐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이패스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죠.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이에요. 한국에서만 약 3천만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혼잡할 거예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절반이 동시에 이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춘절 때 그 정도 인구가 움직이면 나라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처럼 변하고 사람들은 몇 시간씩 차 안에 갇히죠. 심지어 차 안에서 밤을 새는 일도 흔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하군.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이 장면이면 제 주장이 명확히 증명될 것 같았죠. 직원이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차에 올라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는 붐비긴 했지만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표지판을 따라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는 정말 많았지만 도로 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경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억지로 끼어들지 않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많은 차가 동시에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계속 운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러면 옆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 공간을 내주었죠. 화를 내는 사람도 경쟁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보이지 않는 약속 아래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던 장면이 아니었어요. 제가 쓰려던 기사는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톨게이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명절 톨게이트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줄이 엉켜 있고 사람들은 어느 차선을 써야 할지 소리치며 다투죠. 그러나 한국의 톨게이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하이패스라고 적힌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들은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통과했습니다. 삑삑삑. 일정한 리듬의 소리가 울려 퍼졌죠. 각 차량이 정해진 간격으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사용률 92% 평균 통과 시간 1.2초.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중국에서는 전자결제 사용률이 60%만 넘어도 혁신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전자결제를 사용하고 있었죠. 저도 렌터카로 하이패스 차선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삑! 그 한 번의 소리로 통과가 끝났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제 뒤 차량들도 같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휴게소로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도 전자 톨게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옛 방식을 고집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은 이렇게 다를까요? 휴게소에 주차한 채 다른 차량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주차선 안에 정확히 차를 세우고 있었죠. 삐뚤거나 두 칸을 차지한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문제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기사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편집장이 기대한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중국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아직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3천만 명의 사람들을 혼란 없이 움직이게 하는 걸까? 무엇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까? 저는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쓰려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를 검색했고 현재 위치에서 약 20분 거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뒤 로비로 들어서자 정문 데스크의 경비원이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보여주며 중국에서 온 교통 전문 기자라고 소개했죠. 명절 교통 상황을 취재 중이라고 설명하자 그는 전화를 걸더니 곧 한 젊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성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교통관제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3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도로공사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미소가 밝고 친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고 우리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앞쪽 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가로가 10m, 세로가 4m는 좋게 되어 보였죠. 그 위에는 한국 전역의 고속도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도로선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차량의 흐름이 색으로 표시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록색은 원활한 교통, 노란색은 다소 지체된 상태, 빨간색은 정체 구간을 의미했습니다. 명절답게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노란색이나 연한 빨간색이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국가교통관제센터입니다. 박준성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실시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위 숫자와 정보들이 몇 초마다 바뀌고 있었죠. 구간별 평균 속도, 차량 흐름, CCTV 영상이 순식간에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면서 명확했습니다. 방 안에는 약 15명의 직원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헤드셋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모두가 침착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도 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AI가 제어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교통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줄 알았죠. 박준성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AI는 저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을 제어하진 않아요. 실제로 제어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시민들이요? 이렇게 방대한 교통망을요? 그는 스크린 한쪽에 빨간색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길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약 15km 정도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AI가 3분 전에 이를 감지했어요. 잠시 후 화면 위에 작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정체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고나 공사는 없습니다. 단순히 차량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켜보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차량들에게 전송되는 정보였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운전자들에게 3가지 대체 경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전광판을 통해 이 정보를 볼 수 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간 구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차량들이 안내된 경로로 분산되면서 정체가 점점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안이라고 하셨죠? 명령이 아니라요? 맞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단지 정보를 제공할 뿐이에요. 선택은 운전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따르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마 70에서 80% 정도는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이라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시스템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니까요. 그리고 서로 협력한다는 믿음도 약하죠. 왜 그렇게 따르는 걸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협력하면 더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다시 관제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긴장하거나 다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춘절 때는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통관제센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죠. 박준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긴급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핵심 업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정보를 일찍 전달해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죠. 그래서 큰 혼란이 적습니다. 결국 제어가 아니라 협력이군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그는 다른 시스템들도 보여줬습니다. 비가 오기 전 미리 경고를 보내는 방법, 안개가 낄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를 배치하는 절차 등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몇 대 정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약 3,500대 정도 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게다가 GPS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주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기술적으로 뒤처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대부분 명령형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믿지 않고 각자 먼저 움직이려 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 운전자들은 시스템을 믿을까요? 박준성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배웁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도우면 당신이 내일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 가족을 찾아가고 있었죠. 도로는 분명 막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혼잡했지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요, 해결책이 더 나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빠른 컴퓨터, 더 정교한 AI, 더 많은 카메라, 더 강한 제어. 박준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답은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따라 말했습니다. 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의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톨게이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92%의 하이패스 사용률. 그건 단순히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었죠. 박준성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의 점심시간이네요.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시겠어요? 명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보고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교통망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협력을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 운전자들은 그 신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모든 걸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는 틀렸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했습니다. 박준성 씨의 차량을 따라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약 15분쯤 지나 안성휴게소라는 표지판이 보였고 곧 주차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500대는 훌쩍 넘어 보였죠. 앞쪽 구역의 공간은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차량이 완벽히 똑바로 칸의 정중앙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렌터카를 박준성 씨의 차 옆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명절철 주차장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차를 밀어넣고 때로는 다른 차량을 막아버리기도 하죠. 모두가 바쁘고 아무도 규칙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붐비긴 했지만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묘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드실까요? 박준성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함께 본관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중년 부부, 젊은 커플들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서로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북적였습니다. 아마 300에서 400명 정도는 되는 듯 했습니다. 식당, 커피숍, 편의점, 화장실이 있었고 그 어느 곳에나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습니다. 추석 때는 늘 이렇죠. 박준성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어요. 화장실 앞에도 30명쯤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커피숍 앞의 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성 씨는 식당 줄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둘러보고 싶다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게소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며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남겼죠. 커피숍 근처에서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 막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쓰레기를 정리해 분리수거 통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한 통에,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통에, 종이컵은 또 다른 통에 넣었죠. 어머니는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고 10살쯤 된 큰아이는 의자를 가지런히 밀어 넣었습니다. 7살쯤 된 막내는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뒤 테이블은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부스러기 하나, 흘린 음료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로 다가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명절철의 식당 테이블은 늘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로 뒤덮이기 마련이죠. 직원들이 손님이 떠날 때마다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이든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발치에 작은 종이 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주머니에 넣었고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네 글자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 누군가를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중국의 춘절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냄새가 진동하며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건 직원이 할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줄은 여전히 있었지만 조금 짧아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몇 사람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세면대 근처로 돌아와 물이 튄 곳을 닦아냈고 젊은 남성은 쓰레기통 옆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고 시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는 중년의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놀란 듯 저를 바라봤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천하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기자예요. 추석 교통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명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최하나입니다. 이 휴게소 매니저예요.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녀가 의자를 권했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추석 때 하루 방문객이 몇 명쯤 되나요? 오늘은 아마 15,000명 정도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도 특별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인력이나 보안 카메라 같은 건 말이에요. 오늘은 12명 정도 근무 중이에요. 카메라도 몇 대 있지만 청소나 질서를 감시하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줄을 섭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휴게소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만나는 날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곳에 있는 모두가 가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두면 그걸 다음 사람이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어쩌면 누군가의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냥 잠시 쉬고 싶은 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그게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그래요. 물론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명절 같은 날엔 모두가 함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그녀의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함께 있다. 박준성 씨가 했던 말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에 눈만 쓸고 남의 지붕 위 서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 일만 챙기는 거죠. 최하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웃의 지붕을 치우면 내가 필요할 때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편해지니까요. 창밖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한 가족이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어머니는 의자들을 가지런히 밀어 넣었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문화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문화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배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리고 사회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니 박준성 씨가 마침줄 끝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리나 테이블을 어질러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었죠.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본 질서는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가 협력하면 당신도 협력할 거라는 신뢰, 그리고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저는 박준성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관제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여러 가지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시 고속도로로 나섰습니다. 이제 이른 오후였습니다. 오전보다 교통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로 합류하고 있었지만 도로는 여전히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죠. 내비게이션 앱을 보니 대부분의 구간이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량은 많았지만 정체는 아니었습니다. 차들은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분쯤 달렸습니다. 햇살은 강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조수석 위에는 카메라를 두었습니다. 기사에 쓸만한 장면이 보이면 바로 촬영할 생각이었죠. 그때 앞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약 200m 전방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갓길로 빠졌습니다. 보닛 아래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점점 짙어지고 곧 어두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드디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수 있겠군. 중국이라면 이런 순간 이후는 늘 혼돈입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들이 서로 소리치며 누군가는 억지로 새치기를 시도하죠. 호기심에 차를 세워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면 도로 전체가 마비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움켜쥐고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내 기사에 완벽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가 내리더니 팔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닛 아래에서는 이제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불이 붙은 겁니다. 주변 차량들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서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죠. 고장난 차량에 가장 가까운 오른쪽 차선의 운전자들이 부드럽게 왼쪽으로 차선을 옮겼습니다. 밀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중간 차선의 차량들은 다시 왼쪽 차선으로 이동했고 왼쪽 차선의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단 10초 만에 오른쪽 차선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제 뒤에서부터 고장난 차량까지 갓길을 따라 긴 비상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파란색 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남성이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고 소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불이 난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다른 차가 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여성이 내리더니 물병 여러 개를 들고 고장난 차의 운전자에게 달려가 물을 건넸습니다. 세 번째 차량도 멈춰 섰습니다. 남성이 주황색 삼각대 경고판을 들고 나와 고장난 차 뒤 50m쯤 되는 곳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교통 상황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소화기를 든 남성이 엔진 위로 약재를 뿌리자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연기는 옅어졌고 여자는 운전자를 앉혀 안정을 도왔습니다. 경고판을 세운 남성은 차들을 향해 손짓하며 교통을 유도했습니다. 차들은 그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구급차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모든 차량이 동시에 양옆으로 물러나며 도로 중앙에 길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생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급차가 교통체증에 갇히는 일이 흔합니다. 운전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비켜주지 않거나 어느 쪽으로 피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방송도 경찰의 지시도 없었는데 모든 차량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구급차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한 명은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며 엔진에 소화약제를 추가로 뿌렸고 다른 한 명은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도움을 주던 세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일할 공간을 비켜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다른 차선의 차량들은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춰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상황을 존중하듯 조용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약 5분 뒤 구급대원들이 운전자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해 고장난 차량을 싣기 시작했죠. 3명의 시민들은 조용히 차로 돌아가 떠났습니다. 누군가의 감사 인사나 주목을 바라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화기를 든 남자는 파란 차에 올라 떠났고 물병을 건넸던 여자는 차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경고판을 설치했던 남성도 삼각대를 걷어 차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몇 분 뒤 고장난 차량이 완전히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구급차와 견인차가 차례로 떠나자 도로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차량이 처음 멈춘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정확히 35분이 걸렸습니다. 그중 교통이 일시적으로 느려진 시간은 불과 5분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에도 도로는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방금 본 장면은 제 기준에서는 불가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동으로 협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차가 고장나면 대부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관여를 피하려 하죠. 괜히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즉시 멈춰 섰고 자신의 물건을 사용해 도왔습니다. 누구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운전자들이 그 행동에 완벽히 호응했습니다. 비켜주고 길을 만들고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1시간가량 더 운전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하늘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교통량은 여전히 많았지만 도로 위의 흐름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편집장이 원했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국도 중국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명절 교통의 혼란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길 바랐죠.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주 명확히 달랐습니다. 물론 기술도 한몫했습니다. 하이패스, 실시간 관제 시스템, 효율적인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였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을 향해 멈춰 선 세 사람,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준 수백 명의 운전자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이들 말입니다. 그제야 휴게소에서 들었던 최하나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 바로 제가 방금 목격한 장면의 의미였습니다. 소화기를 든 남자, 물병을 건넨 여자, 경고판을 세운 남자 모두가 다음 사람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비켜준 운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단지 교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도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믿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말입니다. 박준성 씨가 말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협력. 그리고 최하나 씨가 말했던 단어, 문화. 두 단어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협력과 문화, 기술과 신뢰, 시스템과 사회.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른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적어두었던 메모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시민들의 불만, 시스템 문제.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그 반대였습니다. 혼란이 아닌 질서, 불만이 아닌 참을성, 그리고 이기심이 아닌 협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움직이는 사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편집장이 어떤 기사를 원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하는 기사를 쓸 것인가, 진짜 이야기를 쓸 것인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고장난 차를 도왔던 세 사람의 얼굴, 휴게소에서 테이블을 닦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고속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흐르던 수많은 차량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쓰기로.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생각만 했습니다. 화면에는 편집장이 보낸 기사 개요가 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시민들의 불만, 시스템 문제. 그가 원하던 이야기였고 그가 만족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제 메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사실들이 적혀 있었죠. 하이패스 사용률 92%. 운전자들이 AI의 제안을 자발적으로 따른다. 가족들이 휴게소에서 스스로 테이블을 정리한다. 모르는 세 사람이 고장난 차를 돕는다. 구급차가 60초 만에 도착한다. 그건 추측이 아니라 제가 두 눈으로 본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기존 제목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를 삭제하고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목을 썼습니다. 기계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니까요. 하이패스 톨게이트와 그 질서정연한 톤과 소리, AI가 명령이 아닌 제안만 하는 교통관제 시스템, 휴게소에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정리하던 가족들, 그리고 고장난 차량 앞에서 주저없이 도움의 손을 내밀던 세 사람에 대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추석고속도로는 막혀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다. 3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질서가 유지되었다. 이것은 기술의 힘이 아니라 신뢰의 힘이었다. 계속해서 썼습니다. 진짜 차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 진짜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신뢰가 기반이 되는 사회에 대해 썼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3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은 사실이었고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었습니다. 손이 마우스로 움직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기사를 보낸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분명 화를 낼 것이고 아마 저는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써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천하오. 이게 뭐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한국 칭찬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한국도 우리처럼 문제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보냈다고. 저는 제가 본 걸 썼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한 선전물을 썼잖아.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자네가 뭘 한 건지 알아? 진실을 썼습니다. 진실?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진실은 우리 목적에 맞는 게 진실이야. 그게 언론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걸 모르나?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천하오. 이걸로 끝이야. 자네 기사는 삭제될 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기자 자격도 잃을 거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 뒤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천하오 씨 맞으시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윤태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팀장이에요. 선생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으셨다고요? 삭제됐을 텐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누군가 복사본을 보내줬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읽었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선생님은 봤어요. 한국의 질서는 제어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읽고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그걸 써주셔서, 그걸 볼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본 걸 썼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진실을 쓸 용기가 있는 기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용기예요. 몇 분간 더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활주로 옆 도로의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야. 이게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구나.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복잡한 인파가 서로 밀치며 걸었고 택시들은 서로 끼어들며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장페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고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짐 챙겨. 경비가 데리고 나갈 거야. 상자에 짐을 담았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한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윤태진 씨가 보낸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은 마음을 나누는 날입니다. 진실을 선택한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개인 영상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진실을 찾아서였습니다. 첫 영상은 한국에서 촬영한 하이패스 톨게이트 장면이었죠. 제목은 하이패스의 나라 한국의 추석 고속도로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영상을 공유했고 곧 수십 개의 사이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서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걸까? 정부는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운로드해 수백 개의 다른 플랫폼에 퍼뜨렸기 때문이었죠. 제 구독자 수는 불과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신뢰의 질서와 협력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기술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1년 후 윤태진 씨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진짜 발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신뢰의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삶이 제 진짜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발전은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진짜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조용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들과 같은 신뢰를 품게 되기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